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네,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그래도 현재 시간 개장을 한 지 1시간 지났는데 장 초반 비교해서는 그래도 분위기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 시장은 참 기계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 증시가 하락을 했고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나온 실적들은 사실상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 선방을 하고 있는 장이기도 한데요.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모멘텀을 강하게 가지고 올라온 기업이기도 한데 유튜브 쪽의 광고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사실 전체 매출은 좋았습니다만은 자동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이상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사 가운데서 2분기 실적 추정치를 제시한 기업들 가운데 1분기보다 이익 추정치를 하향한 기업이 거의 50% 가깝게 현재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숫자를 좀 잘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불안하고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결국 믿을 건 수치, 실적이라는 생각, 저도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뵐게요.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는 어제보다는 좀 낮죠. 오늘 해리스 부통령 관련 테마주를 비롯해서 태양광, 전력설비, 방산, 제약바이오, 화장품, 풍력 요게 이제 오늘 조금 강하고요. 그다음에 초전도체, 게임,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비만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우크라 재건주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은행, 철도 쪽, 건설 쪽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크라 재건주하고 사실 건설주하고 같이 가는 흐름도 나타났는데 오늘 역시 같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이 테마가 오늘 아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테마인 것처럼 오늘 상승 섹터로 좀 분류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전력설비 이쪽 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해리스 부통령 테마에 연관된 그런 섹터들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 주 들어서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 해리스 부통령 테마 관련 얘기로 좀 더 들어가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어제 제가 해리스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거는 해리스가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하나 하고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가상 대결에서 설문조사 해본 결과 해리스가 45%까지 지지율이 올라서 트럼프의 47%에 비해서 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제 그만큼 해리스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이 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좀 결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는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역시 이제 가상 대결을 한 상황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의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로이터에서 나왔는데요. 트럼프 측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하죠. 허니문 효과. 아니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해리스가 좀 갑자기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앞서 말했던 민주당 세의 어떤 결집 과정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엄청 커졌을 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이죠.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이번에 선거 끝났다. 내가 굳이 투표하는데 이길 텐데 이런 식의 어떤 심리들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해리스가 등판을 하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점점 가시화되다 보니 결집도 되고 그런 게 이게 가상 대결에서도 좀 승리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양자 대결에서 44%대 42%.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2%포인트 오히려 앞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떤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얘기들, 깎아내리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해리스가 확정이 된다는 전제를 했을 때 이제 미국의 대선 구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유색인종, 이대 이제 백인
뭐 남성 이런 구도,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유대인,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인원 수에 비해서 영향력이 훨씬 큰 이 유대인 파워에 있어서는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유대인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리스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얘기도 좀 사실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를테면 이제 비난할 때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했던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 고령이다 이거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 고령 이슈가 이제는 거꾸로 트럼프 쪽으로 다시 이제 역으로 오는 그런 화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미국 대선 구도와 관련돼서 이런 포인트들 중심으로 좀 앞으로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관련주들이 지금 매일 좀 바뀌어서요. 오늘 나온 주들 좀 살펴보면 에머리지나 우리바이오는 계속 꾸준히 나왔던 회사들이고, 화일약품, 현대약품이 좀 최근 들어 좀 새롭게 보이네요. 오늘 화일약품, 현대약품 바이오주들인데도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한국 BNC 7%대, 에머리지, 우리바이오 3, 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대로 태양광하고 풍력이 간만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긴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이 신재생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가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계속 주가가 부진했던,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 이 신재생 쪽보다는 화석연료 쪽으로 힘을 몰아줄 거니 아무래도 풍력이나 신재생 쪽, 이 태양광 쪽은 굉장히 투자도 줄어들고 위축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태양광 쪽 관련주들 한번 먼저 들어가 볼까요? 역시 뭐 내용은 똑같은 기사입니다. 해리스가 가상대결에서 트럼프의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측면 때문에 지금 이 태양광주나 풍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건데요. 잠시 후 이제 태양광주들 관련주들 이제 종목 흐름들 좀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종목도 보겠습니다. 지금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SDN, 레이크 머티리얼즈, 에머리지, CM+,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게는 4에서 많게는 8%까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HD 현대 그룹 내에서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1분기까지만 놓고 보면 실적이 유일하게 좋지는 않았고, 또 전체 H현대그룹이 요즘에 잘 나가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HD 현대 일렉트릭이 주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현대그룹에 있는 조선이나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좋은 상황에서도 이 태양광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만 주가도 좀 부진하고 그랬는데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얘기는 좀 따지고 보면,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더 강화될 것이다. 특히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어떤 의지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이 태양광 관련주들도 뭐 좀 더 주가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상승 섹터로 돌아선 분야 중에 하나가 화장품인데, 화장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좀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화장품 전시회에서 한국관만 물품 컨테이너 통째로 도둑맞았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당장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일 24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대규모 글로벌 화장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굉장히 화장품 업계에서는 큰 행사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당연히 뭐 전 세계에서 KBT 바람 부는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업체들 한 70여 군데가 이제 여기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 한 달 전에 이제 이 전시회에다가 전시하고 이제 바이어들을 만날 때 이제 보여줄 이제 우리 화장품들을 컨테이너 한 박스에다 담아서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도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 하루 전날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 우리 화장품 참여 업체의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미 한 달 전에 잘 보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배송에 문제가 없다, 이런 연락을 배송업체한테 받았는데, 도착해보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황당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의 사진을 보면 텅 비어있는 우리 한국관 부스들 사진들이 좀 여러 장 나와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도된 뭐 탈취냐, 뭐 도난이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 아직 배송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역으로 보면 뭐 또 그만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 또 한국 화장품의 경쟁 업체들의 어떤 견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들 주들 종목 보겠습니다.
CTK, 펌텍 코리아, 동구바이오제, J2K 바이오, 코스메카 코리오인데 제일 밑에 있는 코스메카 코리오는 이제 이 화장품 ODM 업체 중에서 지금 신생 업체죠. 후발주자인데 상당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주가도 거의 9만 원대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역시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놔서 주가가 급등했던 것처럼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손 치더라도 상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모멘텀, 즉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또 실적도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도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화장품주들도 이번에 나오는 실적, 특히 북미든 뭐 유럽이든 동남아든 해외 수출 쪽에 이 추세가 얼마나 여전히 살아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짧게 한 섹터만 더 보겠습니다. 우크라 재건주 얘기인데 오늘 약세죠.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 건설주 같이 좀 약세인데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랬을 경우 우크라 전쟁이 중단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재건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크라 재건주로 묶이는 이 테마들은 트럼프가 우세할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트럼프가 불리할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니까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오늘 0.8% 가깝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난 저희 6월 달 생각을 해보면은 코스피 올라간 만큼 코스닥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고 그나마 조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키 맞추는 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정우영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아찔하다는 표현은 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지 궁금할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시작과 동시에 양지수 약세 출발했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 0.71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0.6 정도 하락 출발했죠. 하락 출발한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습니다. 미 증시 약세 흐름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테슬라가 지금 현재 시간에서 6%대 빠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또다시 약세 출발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약세 출발한 다음에 이동평균선 하단 자리에서 개파락의 양봉이 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얼마나 가슴을 출렁이 넣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약세 흐름의 출발, 개파락의 양봉을 통해 가지고 관련돼 있는 이 섹터와 종목들의 어느 정도의 대부분이 종목들이 약세 출발, 개파락 양봉이 나오면서 터닝 포인트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대부분이 약세 출발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 다시 말해 2차 전지 쪽과 전기차의 종목들 한해서 조금 전부터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연일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반도체 종목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개파락의 양봉 밑에 꼬리를 달면서 종목별로 대부분이 터닝 포인트가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거 있어가지고 오늘은 하나의 이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가 첫날에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내리다 보니까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이 지금 물량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참 기분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차트 띄워주시면 오늘 약세 출발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개파락 출발 이후에 61선의 눌림목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개파락의 양봉이었죠. 다시 말해서 눌림목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눌림목은
그 보합에 출발해서 양봉이 난다는 뜻이 아니고 개파락에서 이 60일선에서 수급을 통해서 양봉이 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60일선 거래선 60일선 이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밑에 꼬리가 아주 강하게 좀 달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아찔했습니다. 마이너스 0.68인가요? 70 정도 출발 이후에 오늘 세 개 섹터,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까지 동반 외국인들의 이 장중에 38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오랜만에 여러분들 기관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바람에 오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지금 아찔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오늘 다시 이 820선 다시 말해서 819선만 도착하게 되더라도 자 이제는 5일선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락은 멈추고 V자 반등이 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위 섹터에서 지금 자리를 만들어놓은 걸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55지만 꼬리를 달리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하락을 멈춰가고 있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이 눌림목 자리에 60에선 눌리면서 60에서 뚫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트리거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약세 출발을 했지만은 양봉을 내고 있고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 주식은 단연 알테오젠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알테오젠에 올라가는 것을 그냥 불 보듯 보지 말고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코스닥의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는 오전장이 아주 특이한 점이고 여러분도 꼭 시장에 이제는 참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오전장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저점 매수일 것 같습니다. 물론 현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지금보다 시장이 더 빠질까 아니면은 지금부터 좀 반등을 이어갈까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호영 파트너님께서는 코스닥이 820선 지켜준다면 어쨌든 간에 시장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장의 분위기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오늘 특징적인 섹터는 무엇보다도 시작과 동시에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 많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와 이 해리스의 이 지지율이 좀 막 격차를 보이면서 격차보다도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자 트럼프의 트레이드에 관련된 종목 반대편에 해리스 트레이드의 종목들이 오늘도 절벽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쪽의 태양광 풍력 쪽이 오늘 강한 추세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쪽이 움직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은 CS 윈드가 지금 저점에서의 양봉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그 차트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술적으로요. 자, 땡겨 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제일 먼저 저점에서 저점에서의 나오는 포지션은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하면 음봉이 나올 때는 단봉이 나오고요. 양봉이 나올 땐 장대 양봉이 나와서 추세를 하방을 막고 상방을 돌리려고 하는 강한 수급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양봉을 통해 가지고 변곡점을 만들어지게 마련이죠. 자, CS 윈드가 드디어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추세가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오늘 61선, 21선, 61선 개파락의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화려하게 V자 반등이라는 것보다도 현재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자리가 매수 급소 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설명해드리면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업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풍력 쪽에 예전에 주도주,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쪼그라들었지만은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제일 높은 종목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는 1분기, 자, 1분기는 안 좋았는데 2분기에 흑자 전환, 1분기에는 마이너스 94억이었습니다. 자,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 자, 2분기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2분기 이
393억으로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시킬 수 있는 CS 윈드가 첫 번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태양광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쪽에 지금 저점이 좀 잡히고 있는 종목.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이 태양광 쪽 분위기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안 좋지만은 그래도 지금 해리스 쪽에서 지지율이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 모멘텀 플레이가 지금 제일 강한 쪽이 나타나는 게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풍력이 있으면 태양광 쪽은 제일 탄력이 강한 쪽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분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42억이었고요. 2분기는 그래도 격차를 줄어드는 마이너스 67억이 나오는 자리에서 현재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 자, 이 조금 전에 CS 윈드는 60일선 뚫어졌지만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20일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20일선 뚫어졌을 때 따라가자라는 말씀과 함께 자, 태양광 풍력 쪽의 신재생 에너지 쪽의 두 종목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영 파트너님.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저점을 좀 찍고 올라오는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보니까는 음봉은 짧게 나오고 있고 양봉은 길게 나오면서 그래도 바닥을 다져 나가는 신재생 쪽을 좀 만나보고 왔고요. 신재생뿐만이 아니라 최근 시장에 핫한 테마 많지 않습니까? 자, 많죠. 많지만은 우리가 이 트레이딩 관점이 있고요. 밸류 관점이 있습니다. 자, 스윙과 데이를 접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시장은 사실 이제 좀 트레이딩 좀 관점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근데 생각이 트레이딩은 듭니다. 짧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데이 매매 아니면 뭐 하루 오버나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좀 짧게 끊어내야 되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지하고 있는 지수가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 포지션을 틀리는 거죠. 정배열일 때는 수익입니다. 하루 까딱 잘못해도 그 다음 날 양봉이 나기 때문에 지수가 양봉이 나면 투심이 좋기 때문에 밑에 꼬리가 달릴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역배열일 때는 주식 대금 자체가 이건 6조 7천억, 7조 이 초반대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하다. 다시 말해서 장중에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 밀리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음봉이 깊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가져온 테마는 역시나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지정했기 때문에 단기적 테마로 좀 볼 수 있는 마리아나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나 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이쪽에 어떤 쪽에 지금 주도주의고 어떤 쪽에 부주도주의인 것까지만 알면 되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입 베어 먹으려고 그러다가 한입 베이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첫 번째 종목으로 화일약품입니다. 자, 화일약품이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플러스 장중에 한 20% 갔던 종목에 지금 현재 15%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갭을 띄우게 되니까 외국인들은 자, 매도로 전환시키면서 양봉을 끄집어내고 있지만 장중에 하면 안 되겠죠. 종가에 해야 됩니다. 자, 원료 의약품 완제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식품 원료를 영위하는 회사고요. 글로벌 의약품 품귀 현상을 통해 가지고 자, 어찌 보면 이 건강기능식품하고 좀 더 맞지만은 지금 현재 그 마리아나 관련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의약품의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나 같은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지 마시고요. 종가에 그래도 양선이라든지 영망치래도 양봉으로 종가 관리가 되는 과정을 보고 단기성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바이오입니다. 기존에 저번 주 이 금요일 날 장대 양봉 상한가를 내면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죠. 시장이 조금씩 변화해 있어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주로 먼저 태어나는 모습이 우리바이오로 먼저 나왔었는데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음봉 3개가 이제 캔들 3개가 모두 다 음봉 갭상승의 음봉이 나는 걸 보게 되면 역시나 마리아나 쪽은 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장이 끝나고 나면 미증시에서 대부분이 또 이제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아침에 변동성이 있는데 자, 며칠 동안에 해리스 쪽에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바람에 아침에 그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갭상승에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이 또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가에 밑에 꼬리라든지 5일선이 살려두게 되면 내일 아침 갭상승이 던져야 되는데 이 정도 3개 캔들 정도 나오면 내일 갭 하락 나오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오늘 이 종가보다도 우리바이오는 내일 갭 하락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단기성 들어가고요. 대기 매수를 통해 가지고 한 3,
4% 정도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성 첨단 소재를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이 또한 트레이딩입니다. 자, 오늘 갭상승 오늘 큰 폭으로 냈죠. 자, 오늘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기성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오늘 장중에 하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에 5일선 따라오는 자리에서 개파락의 양봉을 노리면서 따라붙는 게 오히려 좀 더 낫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리아나 쪽의 테마는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마 쪽 의료용 대마 그리고 2024 미국 대선 관련 기업인 대마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 핫한 기업 3가지에 대한 전략을 전해주셨는데 먼저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종가 관리가 된다면 그때 매수하자. 일단 워낙 또 장중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가까지 이런 상승세를 유지해 줄 수 있을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음봉 3개가 연속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서 4에서 5% 정도의 짧은 매매를 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오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개파락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좀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파트너님 네. 또 어떤 섹터 보십니까? 자, 오늘 2개의 섹터는 이 트레이딩이라면 이제 스윙도 알려드려야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또 오늘 좀 며칠 동안 좀 들고 가고 또 이래 오버넷 해서 2, 3%라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쪽을 또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죠? 여러분들 지금은 어닝 서프라이즈 시기입니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어제 이 1시간 넘어서의 공시 때문에 난리 부르스가 냈던 곳이 K전력 쪽이죠. 이제 곧 코스닥의 화장품 쪽이 이제는 어닝의 종목들이 하나둘씩 이제 오픈하기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고 그에 이 맞게끔 기관과 외국인은 연일 매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장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 여러분들이 오늘 유심히 봐야 되는 쪽이요. 자,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이 저점을 찌르고 나서요. 자, 성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짝꿍댕이 패턴이 자, 2주 전에 났었죠.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4만 7천 원에 지금 현재 100일선에서 밀집 패턴을 먼저 보였었고요. 자,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7월 17일 자리에 20일선 돌파와 함께 드디어 추세 전환형 캔들이 만들어졌고 그 후에 캔들 3개가 20일선 안착한다는 걸 보게 되면 조금씩 눈치챘습니다.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수급과 함께 이동평균선을 뚫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평균 가격을 넘게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 어닝 오픈에 있어가지고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추세가 이탈되는 가운데 살려놓지도 못하고 매일 장이 좋은데도 이동평균선 저항을 받는다는 뜻은 지금 그 안에 있는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좀 어닝 쇼크 뿐만 아니라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아모레 퍼시픽은 기관과 외국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60에서 오늘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중에 영망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더 5일선에서 시그널이 들어온다면 오늘 내일 여러분들의 분할 매수에 꼭 참여해야 되는 종목이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탈중국화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시장의 연평균 4%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 아모레 퍼시픽이 지난해 58% 성장하면서 미국 점유율을 지금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화장품 쪽의 키워드는 뭐다? 중국의 탈중국화에 성공시켜서 유럽과 미국에서 성공하는 업체들 한해서 지금 이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V자 급등이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키워드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역시나 실리콘2가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 아모레 퍼시픽처럼 쌍저점, 짝꿍댕이 패턴, 짝다리 패턴을 통해 가지고 저가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아모레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캔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어제였습니다. 어제의 이 4, 5%짜리의 이 수렴 다음에 확장형 캔들. 이동평균선을 수렴할 때는 수렴이 뭐죠?
소화를 시키고요. 탈출할 때는 확장형 캔들을 통해 가지고 앞에 매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징검다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매수 급소의 자리 뭐죠? 아군의 음봉이 나오고 있는 실리콘2가 화장품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실리콘2를 오늘 아군의 음봉,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 음봉, 그리고 사야 되는 음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매수, 이틀 동안의 매수가 좀 많다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19만 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여기 있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일 때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 바디 음봉이 4, 5%짜리, 6, 7%짜리가 나오는데 자, 6, 7%짜리가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 매도 물량이 나올 때 6, 7%짜리가 나오는데 정배열일 때에 19만 주 매도가 나와도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보합권이죠. 그 이유가 뭐죠? 역배열과 정배열의 이 매수 투심의 차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징검다리 캔들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자리고요. 오히려 더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는 내일 자리는 추가적인 5만 원 선을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실리콘2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그 안에서 혹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탑픽 종목? 있습니다. 화장품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이 자,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업이익만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차트를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 다시 말해서 연평균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 371% 성장. 자, 올해는 663억 원의 전년 동기 대비 34% 고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무엇보다도 어제의 이 양봉의 지지 캔들 이후에 오늘 전고점에 89,000원 자리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5일선 패턴의 신고가에 들어갈 예정이 오니 오늘 오전장, 오후장 분할 그리고 내일 5일선 매매도 상관없으니까 꼭 여러분들 매수 의견을 보시고 이 트레이딩 들어가시면 그리고 스윙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꼭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코스메카 코리아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서서도 정우영 파트너님께서는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보니까는 10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화장품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 아니요. 아닙니까? 예, 실적까지만 보십시오. 네. 실적까지만 보시고요. 실적 다음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적 거래량이 아주 줄어드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실적까지만 보시고 실적 이후에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을 통해 가지고 네. 올해 하반기장을 좀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실적 좋다고 계속해서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화장품 주들 봤다가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일단 호재 소멸이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몇몇 회사 얘기를 할 건데요. 특히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 는 변고죠. 설립자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 IT 업계 전체로 봤을 때도 소위 말하는 이제 한때 국민주라는 이제 평가까지 국민들의 이런 칭송까지 받았던 대표적인 IT주 이 카카오의 설립자가 구속되는 이런 사례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우리 한 역사를 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좀 면밀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은 또 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투자를 했다가 사실은 물려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투자자분들 사실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카카오 주주분들한테는 이 김범수 설립자의 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더욱더 아마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또 실제로 주가도 이미 많이 영향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정두훈 기자 함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향후 카카오에 대한 얘기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진짜 파장이 간단치 않네요. 그렇죠. 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만든 인물로도 그러니까요. 유명하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액주주 숫자가 한 18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라고 불려도 될 무방하죠. 만큼의 그렇죠. 네, 예. 180만이나 되는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 국민들이 다음입니다. 투자를 한 거니까. 네, 예. 그래서 많은 관심이 이렇게 지목됐던 이렇게 이슈였는데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공정자본 규모 기준 재계 서열 15위인 예.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기도 한데요. IT 대기업 창업자 중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업계에선 어쩌면 신화적인 업적을 써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인물이 구속된 건 지난해 2월 하이브와 카카오 사이 벌어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때문입니다. 예.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경쟁을 벌인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 주가를 조작하는데 가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김범수 창업자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김범수 창업자를 소환 조사에 약 20시간 넘는 조사를 벌인 바 있고 이후 법원에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카카오는 총수부재란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예. 구속영장 사전, 그러니까 실질 심사할 때 영장이 발부될 때 대부분의 그 법원의 판단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보통 영장 발부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증거를 그러니까 뭔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영장을 발부해서 잡아두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뭐 풀어준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김범수 위원장은 구속 영장을 발부를 했다. 네, 그렇죠. 사실 도주는 뭐 아니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쪽으로 법원이 좀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그런 해석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 그간의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작년에 있었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요 문제인데 요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좀 그 시간이 좀 된 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번 사안의 핵심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하이브는 당시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 중이던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서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해서 SM엔터 주식 25%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예. 그런데 당시 공개 매수에 참여한 물량은 단 4주에 그쳤습니다. SM엔터 주가가 하이브 공개 매수 나흘째부터 12만 원을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SM엔터 주식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게 카카오의 개입 때문이라는 게 검찰 측 시각인데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공개 매수 이 작업을 무산시키려는 카카오의 작업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검찰 측 판단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에만 SM엔터 주식 105만 주가량을 장내 매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 주가가 오르죠. 네, 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이후에도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이 당시에 장내 매수로만 4.9%에 해당하는 SM엔터 주식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약 1조 2,500억 원을 들여서 주당 15만 원의 SM엔터 주식의 공개 매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쟁이 점차 가열됐다라는 그렇죠. 의미입니다. 예. 하이브는 카카오와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SM엔터를 포기하기에 이르는데요. 되레 카카오 측이 진행한 공개 매수에 참여해 SM엔터 지분율을 8.93%까지 낮춘 바 있습니다. 이를 최근 블록딜로 조금 일부 더 처분하기도 했고요. 검찰은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또 같은 달 27일부터 28일까지 약 2,400억 원을 동원해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총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라는 게 검찰 측 시각이죠.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 조정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지난해 2월 28일 단 하루만 시세 조정에 김범수 창업자가 가담했다는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SM엔터테인먼트 같은 거의 뭐 10만 원 전후로 다는 사실 싼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식을 4% 넘게 뭐 이렇게 사들인다, 뭐 공개 매수를 한다 등등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여러 가지 뒤에 백그라운드에 스토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조 단위의 자금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뭐 오너라고 그래도 오너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는지 그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 이전에도 검찰이나 그 특사경이라고 부르는 금융감독원의 이제 조사기관에서도 특별 사법경찰이죠.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좀 조사가 진행되고 주요 경영진이 이미 지금 조사가 끝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이전에도 이런 정황들이 좀 나타났다는 것이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 김범수 그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어떤 시장의 얘기가 나왔냐면 SM엔터 주가 시세 조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 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사경은 이후 SM엔터 인수를 이끈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을 비롯해서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전략투자 부문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등 법인 두 곳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범수 창업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재현 전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배 전 대표는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수사하며 다양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김범수 창업자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SM엔터의 인수에 관여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최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 주식 장내 매집과 관련해 최종 의사 결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한 그렇죠. 거네요. 네, 그 검찰은 또 지난 3월에 배 전 총괄과 관련된 공판 기일을 진행하면서 SM엔터 주식 매입을 결정하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회의 기록을 증거로 내밀기도 했습니다. 예. 김범수 창업자는 이런 증언과 기록을 뒤집고 불법적 행위를 지시 용인한 바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검찰이 되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수사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점은 이번 사태, 그러니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된 이 사태의 정점에는 김범수 위원장이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결론을 판단하고 내려서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이제 재판부도 이거를 발부를 한 건데
그러니까 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죄, 네, 무죄. 그렇죠. 보통은 이제 네. 대기업 총수나 이런 거물급 이사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도주, 뭐 증거인멸 이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할 텐데 그렇죠. 보통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네. 일단 불구 수사를 하는 쪽으로 많이 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이거든요. 네, 뭐 네. 변호사도 좀 뭐 좋은 변호사도 쓰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도주할 사람도 아니고 글쎄 김범수라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겠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서 네. 좀 과도한 게 아니냐 네, 이런 그렇죠. 의견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주로 IT 업계에서 그러니까요. 김범수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대한 상징성도 그렇죠. 있고, 상징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지금 김범수 그 창업자의 구속은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구속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김범수 창업자가 받는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인 그렇죠. 거죠. 네. 검찰이 아무리 많은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상태라도 김범수 그 창업자가 지금 범죄자라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네네, 그거 좀 명확하게 짚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그 현재 구속은 법원이 다소 과도한 집행이라는 비판이 IT 업계 중심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총수 구속이란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범수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상징성을 좀 고려한다면 다소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SM엔터 인수전이 벌어진 건 1년 6개월 정도 된 사안이고 이미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진행되기도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요. 증거 인멸을 이유로 다소 구속한 거는 다소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뭐 증거 인멸을 하였으면 벌써 했겠죠.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시기상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주 염려 역시 좀 마찬가지의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요.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에는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지금 내려진 그렇겠죠. 상태이고요. 네. 또한 카카오 그룹의 이제 시가총액은 35조 원 규모인데 그룹 총수가 이 사안으로 도주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실질적 이유가 어쩌면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 망신 주기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망신 주기.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김범수 창업자는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검찰은 이 기간 김범수 창업자를 상대로 주가 조작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이런 구조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구속 기소를 서두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 기소 후 재판이 넘어가게 된다면 2달씩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는 구조인데요. 현재 상태에선 최장 20일간 구속이 될 수 있지만 구속 기소가 된다면 최대 6개월간 김범수 창업자의 발이 묶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원래 이제 김범수 그 그러니까 설립자가 네. 경영 일선에서 좀 물러나 있다가 그러니까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사실은 이 사건 이후죠. 그렇죠. 카카오 주가 엄청나게 맞습니다. 떨어지고 네.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 많이 나오고 또 카카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표현을 되겠죠. 카카오가 그렇죠.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고 그 계열사들 대부분 카카오 내에서 원래 하던 사업부들이 나가면서 물적 분할 또 그렇죠. 인적 분할을 맞습니다. 통해서 쪼개져 나가다 네. 보니까 많은 카카오 주주들이 알짜배기들 자꾸 잘라내면 카카오가 뭐가 남냐 껍데기만 남는가 이런 식의 비난도 많았고 맞습니다. 주가는 당연히 그러다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김범수 설립자에 대한 그 뭐 지지자도 많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좀 이 망신주기라는 표현을 쓰시길래 그렇다면 이게 뭔가 그동안에 좀 누적되어 있는 카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약간 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네, 뭔가 그런 그러니까 해석이 나올 수 거꾸로 있겠습니다. 얘기하면 김범수 네. 설립자가 뭔가 좀 미흡했던 게 아니냐, 뭐 미진했던 게 이런 생각이 또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업계의 시각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은 혐의 입증된 사안에 따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가능성이 적은데도 일종의 망신 주기 차원에서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총수 구속이라는 사태를 만든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다양한 지점에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이제 사회 곳곳에서 문어발 확장이나 골목 상권 침해 등의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잦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그랬죠. 했습니다. 예. 네. 김범수 창업자가 더욱 일찍 나서서 대비판을 받는 점을 바로 잡았다면 지금의 구속은 이르지 않았으리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카카오 창업자는 그런데도 경영의 재부 등판 이후에도 주요 요직에 도덕적 해이를 보인 인물들을 다시 앉히면서 되레 논란을 키워왔는데요. 김범수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 다시 나섰음에도 카카오톡은 지난 5월 세 차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론의 악화가 법원이 다소 명분이 떨어지더라도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여론의 합니다. 등을 엎고. 맞습니다. 네. 네. 다만 카카오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회사는 현재 시계 제로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카카오는 금융감독 등이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좁혀오자 지난해 10월 최고 경영 단계의 돌입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는 김범수 창업자의 경영 복귀가 꼽히는데요.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2022년 3월 스스로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라는 직책은 유지했으나 공식적으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인데요. 예. 김범수 창업자는 위기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부터 회사 경영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 방식을 약탈적 가격이라고 비유한 때와 시기가 일치하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네, 김범수 창업자가 경영에 복귀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의 제재가 전방위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경영에 재등판하면서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각오로 회신 작업에 매진하겠다라는 이제 일성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외 비판을 바꿔내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여겨진 바 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는 경영 복귀 이후에 기존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비롯해 CA협의체 공동의장과 경영쇄신위원자 등 3가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룹 내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실제로 김범수 창업자는 복귀 후 그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독립기구인 CA협의체의 권한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쇄신 작업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준법과 신뢰위원회라는 조직을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홍어택 전 카카오 대표의 임기 종료에 맞춰 차기 대표로 정시나 당시 카카오 벤처스 대표를 내정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한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사업과 쇄신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분석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전성기는 코로나가 한창 때 2021년 초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때 3월에 김범수 회장이 재산 환원하겠다, 절반 환원하겠다. 그래서 카카오가 엄청나게 주가가 떴고 그해 9월인가 한 6개월 사이에 주가가 2배에서 18만 원. 그렇죠. 그때 정점이더라고요. 네. 그랬던 회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꺾어 내려져 시작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데 내부적으로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카카오 욕먹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외에 또 카카오 계열사들의 대표들 네.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 행사하면서 네. 수백억 차익 내고 그러고 나서 뭐 그만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너가 굉장히 그 선행적인 어떤 그런 또 CEO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 계열사 임원이나 대표들은 그러질 못한 약간 모럴 해저드로 이렇게 맞습니다. 비난을 받는 네.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카카오 그룹의 내부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창업 정신과는 좀 많이 좀 엇나갔다. 그게 지금의 카카오의 어떤 모습이고 따지고 보면 이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사태라는 건 결국 그렇게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니냐. 오늘 정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소식 좀 시간이 저희가 많지는 않아서 짧게 좀 바로 가보겠습니다. 배민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배민 욕 많이 먹고 있는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배달업체, 배달 앱들 자체가 사실은 되게 워낙에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힘들면서 일은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곰은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다 이제 곰 주인이 찾아간다 그렇죠. 이런 식의 네, 욕을 네. 좀 먹고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 기자가 취재한 내용 중에 이 배민 이국환 대표가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갑자기 사임했는데 그 네. 배경이 네. 취재가 됐다고요.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지난 7월 2일이었습니다. 김봉진 우한형제들 창업자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네, 뒤인 네. 2023년 3월 취임한 이국환 대표의 갑작스런 사임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국환 대표가 경영을 이끈 2023년은 우한형제들의 최대 실적이 나왔던 해입니다. 매출은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7천억 원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네.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경영자인데도 일신상의 이유란 다소 불명확한 사유로 이국환 대표가 사임하자 업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취재가 돼서 좀 두 번째 주제로 들고 나와봤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네, 제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통해서 좀 다양한 크로스 체크를 했다라는 거죠. 예, 네. 확인한 결과 이국환 대표가 사임을 발표하기 직전에 모기업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히어로, 네, 배민회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상해라. 라는 요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국환 대표가 이 인상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전했고 예. 이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사임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회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너 말 안 들으니까 그만둬. 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구체적으로 경쟁 업체만큼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우한형제들은 직접 배달을 중개하고 가게로부터 음식값의 6.8%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예. 같은 형태의 서비스의 경쟁 플랫폼인 쿠팡이츠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9.8%이고요. 요기요는 12.5%를 받고 있습니다. 요기요도 사실은 딜리버리 히어로 였었죠. 예. 네, 예. 지금은 이제 매각을 매각을 하고, 했고, 네, 예. 지금 그때 당시에 공정위의 독과점 이슈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갈아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딜리버리 히어로는 우한 형제들에게 사실상 배달 중개 수수료를 현행보다 3%포인트 올리라고 요구한 건데요. 업계 최저 수준인 현행 6.8%의 수수료를 경쟁 플랫폼만큼 올려서 수익성을 끌어올리라는 게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시였습니다. 실제로 우한형제들은 지난 10일 자영업자가 내는 주문 중개 수수료를 9.8%로 인상했습니다. 쿠팡이츠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건데요. 쿠팡이츠는 경쟁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민은 여전히 시장 1위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중개 수수료가 인상된다면 국내 소상공인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국환 대표를 비롯한 회사의 구성원들은 이 지점을 특히 경계했다는 것으로 이제 좀 전해집니다. 이국환 대표가 사임하면서 딜리버리 히어로 측의 요구를 조율할 동력이 떨어졌고 결국 우한형제들은 업계 최저 수수료란 카드를 버리게 됐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되게 무리수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계 상황이 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죠. 내수 부진이 지금 워낙 오래되고 있어서 네. 이 뻔히 결과를 아는 이거를 딜리버리 히어로는 왜 요구를 했을까요? 그렇죠. 네, 딜리버리 히어로도 배달 플랫폼을 세계 시장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니까 방금 예. 말씀하셨던 지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그럼요. 겁니다. 그리고 예. 우한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그 그럼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반대한다고 했을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대표까지 소위 말해서 잘라가면서 결국 이제 올렸으니까 강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던 이제 중요한 요인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겪고 있는 사업 악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국환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들은 한국 시장에서 수수료를 올리면 업주 반발은 물론 정부의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그럼에도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코로나19 시기 수익성이 좋아지자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확장한 사업에 대한 청구서가 도착을 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사실상 유일한 캐시카우인 우한 형제들의 수익성을 강화했다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역별 실적을 보면 이 지점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 지난해 5,300억 원 규모의 에비타, 그러니까 수익을 올린 건데 우한 형제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작은 수익을 아시아 시장에서 올린 것이죠. 특히 유럽에서는 2,5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난해 연간 적자는 2조 4,700억 원 수준이기도 한데요. 캐시카우를 배달의 민족을 좀 어찌 보면 고열을 짜서 예. 본인들의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시도가 그러니까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
2020년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한형제들 인수했는데 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관측이 됐는데요.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투자점을 본격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만 무려 배당금 4,100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배당 성향은 81.5%에 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 난 거에 80%를 가져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배당 성향이니까. 네. 비슷한 시기에 네. 우한 형제들은 여기에 더해서 딜리버리 히어로의 사우디아라비아 자회사 헝거스테이션에 약 4천억 원을 대여해주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예. 배민은 우리나라 배달 시장을 사실은 만들었다고 봐도 되고 체계화시킨 회사 그런 맞습니다. 분명 역할이 있었죠. 네. 지금이야 이제 쿠팡에 좀 쫓기고 있다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일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없으면 확 줄면 배민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돈 벌기 힘든 구조인데 그렇죠. 같이 이럴 때 상생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물론 이제 모 회사가 뭐 돈이 급하다고 그러니 결국 이렇게 하긴 한다고 합니다만 되게 씁쓸합니다. 네, 예, 그렇죠. 우리 외식업자들, 자영업자들 나아가서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왠지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리스 트레이드 퍼레이드 피트 무더위 앤 아이스 코코넛이 최고지입니다. 저는 코코넛을 별로 싫어합니다만 시원한 음료를 먹고 싶긴 하네요. 근데 코코넛의 그 씹히는 나중에 그 이질감이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코넛을 갈은 아이스 음료는 좋습니다. 근데 코코넛이 왜 나왔냐? 갑자기 코코넛 이모로 뜨고 있네요. 자, 그래서 10대들, 20대들 젊은 층에게 해리스가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확실히 사람은 전면에 나서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부통령이었을 시절에는 뭐 저 사람이 뭐 유색인종이고 뭐 여성이고 이런 거에 대한 차별점만 있지 무슨 매력이 있겠어 했는데 까니까 이제 까면 깔수록 뭔가 매력 포인트들이 나오니까 지금 트럼프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밈들이 벌써 유행하고 있죠. 자, 마치 그 마이크 스트레인지 그 회장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 창시자. 그 회장도 그 눈에다가 그거 저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저게 불빛 해가지고 비트코인 그때 한창 잘 나갈 때 그런 거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파란 눈빛이네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52개주를 다 점령한 화면입니다. 뭐 과연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538 그리고 여긴 0이네요. 공화당은. 자, 이런 밈이 돌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뭐 이런 거 지금 또 코코넛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이게 할머니가 말을 한 내용인데 그거를 빗대어 가지고 할머니가 우리 젊은 애들한테 그랬다. 젊은 애들 너네는 도대체 왜 그러니? 너희가 그냥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소리라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코코넛 나무에서 갑자기 코코넛이 무거워서 뚝 떨어지잖아요. 원숭이가 그걸 먹죠. 그러니까 그냥 맥락이 없어 보이지만 코코넛 나무에서 코코넛이 떨어지는 게 다 맥락이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코코넛 나무를 누가 길렀을 거고 코코넛 나무에 물이 들어왔을 거고 영양분이 들어와서 코코넛이 커져가지고 떨어진 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기에는 코코넛 나무에서 코코넛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것 같죠. 그 시점만 보면은. 근데 아무것도 이유 없는 어떤 결과는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코코넛을 비유한 바람에 코코넛 여사, 코코넛 이모가 돼버렸어요. 지금 뭐 나이는 60대입니다만, 그렇죠? 뭐 지금 대선판에서 84세, 87세가 나오는 이 마당에 27년, 30년가량 젊은 사람이면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죠. 정치권이 그렇기도 하고요. 정치권에서 40대를 청년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실은 바이든이 나가니까 더 재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얘기거리가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립이 극한으로 갈수록 뭐 정치판이 지저분해질수록 혐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치를 혐오하지 않고 아예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재밌어요. 이게 극과 극의 대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 바이든은 어쨌든 백인이잖아요. 일단 유색인종이 들어온 데다가 그리고 이제 그 이혼남하고 결혼을 지금 이게 자녀가 25세, 30세예요. 다 성인이에요. 근데 해리스랑 이 두 명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좀 낳기도 그렇지 않나요? 좀 그렇긴 해요. 지금 사실 늦둥이를 낳기도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까고 있죠. 벤스랑 트럼프는. 지금 여기서 이분 이름이 에모프죠. 더그 에모프 이분하고 블라인드 면접도 아니고 블라인드 소개팅을 했답니다. 둘이서 절대 약속을 했대요. 처음에 구글에 절대 검색을 하면 안 된다. 서로에게 검색을 하는 순간 그 자료를 보고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 이혼남인 것도 몰랐겠죠. 그냥 만난 거예요. 딱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상태로. 근데 블라인드 상태로 만났는데 둘이 뿅 갔어요. 그냥 한 번에. 바로 결혼으로 직진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 명이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이혼남이었고 25세, 30세 두 자녀가 있었다. 해리스와 이 두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그거가 지금 공화당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 뒤로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분이 일단 자메이카와 인도 부모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자메이카의 어떤 흥겨움과 인도의 전통에 지금 대한 부분을 갖고 있죠. 자, 이 어린이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모습이 지금 지금 머리 스타일 때문에 몰라요, 지금. 자, 이 할머니 중에 누군가가 코코넛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인도 그리고 자메이카 가족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오늘은 지금 그 낙태 금지 반대 요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건데 해리스 테마가 지금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마초 합법화 지지, 그다음에 낙태 금지 반대.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019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뉴욕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이 대마초를 한 적이 있냐 해서 나는 대마초를 흡입했다. 근데 이 워딩이 중요하거든요. 대마초를 나는 피웠다가 아니라 흡입했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빌 클린턴, 지금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X를 통해서 지지 선언을 했죠. 해리스랑 옛날부터 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 쪽이고 지금 상황 오바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인 오바마는 아직 입장 표명을 안 했어요. 그렇죠? 바이든을 그만두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빌 클린턴이 옛날에 대마초를 피웠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마초를 피웠지만 흡입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이게 좀 미묘하게 틀리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해리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클린턴은 피웠지만 흡입은 안 했는데 나는 흡입했었다고 한 거예요. 사회자가 피워본 적이 있냐고 했는데 나는 흡입했었다고 한 게 굳이 그거 단어를 꼭 그렇게 찝어서 얘기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 우리 가족의 절반이 자메이카인이다. 자메이카 반 인도 반이라고 했잖아요. 자메이카는 지금 거기서 아예 농장에서 그 재배를 해가지고 팝니다. 기호용 대마를. 그러니까 내 자메이카 출신인데 그걸 안 했을 리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고요. 대마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많은 기쁨이 필요하다. 기호용 대마에 대한 합법화를 찬성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낙태 금지 반대가 있겠죠. 아까 그 얘기한 거에서 연결이 될 겁니다. 뒤에는 이제 그 종목들이 나올 건데요. 이 지금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2022년 상원 출마 시절에 전국적 낙태 금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인물이.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상황이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한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낙태도 안 된다는 입장이 벤스입니다. 절대 안 된다.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뭐 세계에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야만의 나라가. 근데 지금 사실 여성의 선택권은 완전 배제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도 마찬가지죠. 극단적으로 남편의 폭력에 너무 뭐 요즘에는 매맞는 남편도 있지만 이 지금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폭력적인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게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이혼도 절대 안 되고 낙태도 절대 안 돼. 극단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원치 않는 결혼 생활 속에서 끝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혼은 안 돼. 낙태는 절대 안 돼. 이게 벤스 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지금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에서 서서 VS가 붙은 거죠. 벤스는 요즘에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의 확정적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이가 없는 고양이 여성으로 비유를 하면서 워딩이 이거예요. 아까 말한 거예요. 아까 괜히 소개팅 얘기부터 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해리스는 친자식이 없다. 민주당은 무자식 고양이물이다. 옛날에 상원 의원 시절에 아이가 없는 고양이 여성이라는 비하를 한 거랑 맥락이 지금 같아요. 그러자 해리스가 나서서 VS 발언을 했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기회를 얻으면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낙태 금지법에 서명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해리스는 신의 몸에 대해서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한 사람인데 그거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완전히 지금 VS로 갈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대선판이고 뭐 여기 주식판에서 더 재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크게 아까 말한 대로 대마초 합법화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게 해리스가 지지율이 오르거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쪽에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척점에 있는 벤스랑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되겠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르고 벤스 부통령의 벤스 부통령 후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론이 좋게 지지를 하고 이러면 이 지금 해리스 테마주들이 죽겠죠. 그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배경을 알기 위해 하는 거지 이런 종목은 굉장히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리스는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여성이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극단적인 요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치도 않았는데 범죄를 당해서 범죄 피해자인데 그러면 그 논리에 따라서 범죄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러면은 애의 그 생명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놔야 된다? 그거를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에서 현대약품이죠.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의 라인파마 인터내셔널, 영국 제약사인데 여기서 인공 임신 중절 의약품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미프지 미소입니다. 근데 이 미프지 미소 국내 판권 그리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실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극단적인 경우로 가정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런 임실 중절 의약품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남용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전문의의 그 전문의약품에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통과된 적이 없어요. 어쨌든 2023년 3월 작년 3월에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했는데 7월 달에 식약처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프지미소 품목 허가를 위한 보완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고 나서 지금 한 거의 1년이 지났죠.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하고 국내 판권을 가져왔고 독점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국내에서 팔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임신 중절 의약품 이거를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관련돼서 다 그런 의약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오르겠죠. 자, 이거는 명문제약의 레보니아 원정입니다. 이거는 아예 여기 써 있어요. 무방비한 성교.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건데 아니면 피임 방법에 실패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교 72시간 내에 즉시 사용하는 응급 피임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대약품의 약이랑 그거는 더욱 강한 거예요. 그거는 완전 임신 중절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식약처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응급 피임약입니다. 레보니아 원정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얽혔어요. 그다음에 또 제약사가 하나 나옵니다. 자, 지금 바이오 제약이 좋은 거랑은 상관없이
그쵸? 요 테마가 바이오 제약에 껴서 움직이는 바이오 제약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제약사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걸 만듭니다. 자, 바로 원정 비슷하죠. 그냥 CMG 제약인데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효능 효과가 비슷합니다. 무방비한 성교 및 피임 방법의 실패로 인한 경우 성교 후 72시간 내에 즉시 사용하는 긴급 피임약입니다. 그래서 명문 제약과 CMG 제약은 응급 피임약으로 인해서 지금 해리스가 그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지금 얽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당연히 나오겠죠. 임신 테스트기가 나옵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이죠. 진단기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자, 세이플리 임신이라는 임신 테스트기를 팝니다.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로 5분 이내 판독이 되고 아침 사용을 권장하지만 여기 아마 여기 있네요. 그렇죠? 2줄이 나오면 임신, 1줄이 나오면 비임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약바이오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이런 우리 기술 수출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HLB 같은 신약 이런 것들이 강해서 코스닥에 지금 알테오젠이 12조를 돌파해서 15조인 지금 에코프로 BM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신라젠 이후에 다시 신라젠이 그때 2위를 했었죠. 1위를 올라설 수도 있는 지금 형국인데 그거랑 별개로 해리스 트레이드 테마주가 제약바이오에 얽혀 있다는 거.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무제표의 실적이 찍히면서 가고 있는 어떤 큰 흐름이고 얘네들은 지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셔도 그렇고 재무제표를 보셔도 그렇고 단순 테마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지금 뭐 예를 들어 그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부각이 될 것이고 반대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떨어지겠죠. 그런 거에 민감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신 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팽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주. 너네는 그냥 코코넛 열매에서 코코넛 떨어지듯이 뚝 떨어진지 알지? 네, 오만한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이제 오건영 단장님 하면 오건영 팀장님으로 불렀는데 예. 패스파인더가 뭐 이렇게 투자자분들에게 패스를 파인드 해주는 겁니까? 뭐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요. 네.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신한은행에서요. 신한투자증권하고 같이 특히 이제 초우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자산관리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패스파인더라는 게 얼마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광스럽게 거기 이제 단장이라는 역할을 맡아서요. 네. 아마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네.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팀장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네네. 단장님이라고 이제 부르고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네. 저희 7월에 전체적인 금융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요. 그 7월 중순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완화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네, 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덜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상 기존과 같다면 이 물가에 대한 완화 부담, 완화 이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러 일으켜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말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대선 토론회가 있었죠. 네. 그 이후부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참 뉴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이제 저격 미수 사건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세론이라는 게 강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네.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맞춰가지고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나스닥 이제 빅테크주처럼 기존의 주도주를 가져갔던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연관이 있는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외환 시장에서도요 그런 것들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움직이는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쪽들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됐었던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에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제 초점 자체가 미국 대선 쪽으로 옮겨가면서 네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러셀 2000 지수가 꽤 많이 올라가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소형주가 꽤 올라오는 장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으로 옮겨서 네. 국내 금융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2,800 정도로 이제 그죠. 터치를 했었고요. 네,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 상황하고 경제 상황하고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금융 상황이 뜨거운 만큼 우리나라 경기도 좋은 거냐? 실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요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GDP 성장률이 약 연 1.4% 정도 나왔었는데 그죠, 네. 올해 예상치는 2.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죠. 이걸 저도 이제 사실 많은 설명회 같은 데서 말씀드리다 보면 다들 의아해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가는 올랐지만 체감이 안 되는 그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목이 두 개입니다. 과목이 두 개라는 게 네. 뭐냐면 수출하고 내수라는 과목이 있는 거죠. 네. 수출 성장이 베스트입니다.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채웠는데요. 문제는 내수 성장이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건 맞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해서는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내수 소비 둔화 우려가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라든지 수출 사이드는 뜨겁지만 우리가 이제 느끼는 어떤 그죠. 실물 경기에서의 체감 경기 이런 것들은 그다지 좋지 않게 느껴진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두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수출은 괜찮지만은 네. 내수가 약간 부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느끼기에는 사실 경제가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느끼는 체감 경기라는 말씀이죠. 네, 네. 그러한 부분을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네. 텐데 사실 금리 인하가 2024년에는 꽤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가 사실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막상 올해가 됐고 이제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네네. 물론 지금 이제 페드워치 측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100% 정도로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여전히 변수는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금리 인하의 횟수가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서 전망을 했던 것보다는 좀 적어질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연초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의 횟수가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진행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연중에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실물 경기가 뒤쪽에서 꺾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좀 발표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꺾여 나가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실물 고용 시장에서의 둔화세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연내 금리 인하를 가리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시점이 9월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9월의 가능성 저도 높다고 봅니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선 이슈죠. 그죠. 트럼프 그 후보가 벌써 얘기한 게 9월에 금리 인하를 마치 이제 파월 의장의 안 연임하고 또 된다. 그렇죠.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달에요. 영란은행 있죠. 영국 중앙은행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사실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데 안 하지 했습니다.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7월 4일 날 총리 선거가 있었어요. 그럼 그 총리 선거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영란은행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이 대선 관련 이슈가 박빙으로 가면 갈수록 그 연준에서도요. 상당히 이 정치적인 이슈를 어느 정도는 좀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을 속단하는 데엔 변수가 있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리스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물 경기가 꺾여서 지금의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해가지고 실물 경기가 주저앉는 그죠. 이 리스크가 1번인데요.
두 번째는 너무 섣부르게 빨리 했다가 되려 안정되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리스크가 큰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표현을 정확히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해왔었던 이 긴축에 대한 고생이 이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양방향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금리 인하를 하긴 할 텐데요. 이 양방향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죠. 야구할 때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투수가 느린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1루의 주자가 되게 빠른 주자가 나가 있으면 도루를 할까 봐 앞에 공을 제대로 못 던집니다. 던지긴 던져도 되게 견제도 여러 번 하고 하겠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때의 속도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보다는 좀 많이 느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가장 고민이 깊은 사람은 연준의 파월 의장이지 그렇겠죠.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9월에 금리 인하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쉽게 인하할 수는 없는 상황일 테고 그렇다고 해서 인하를 안 하면은 경기가 또 꺾여버릴까 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11월 달에 인하를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고민을 할 겁니다. 네. 다만 현재로서는 좀 베이스 시나리오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는 좀 베이스로 굳혀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2024년 미국 대선의 후보죠. 트럼프 후보의 이 당선 가능성이 꽤 커지고 있습니다. 아, 네. 보니까는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들 보면은 개인 소득세 깎아주겠다, 재정 지출 늘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본인이 내세우는 건 저금리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어, 일단 그게 결국에는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 지출을 늘려도 그럼 적자가 심해질 텐데요. 경기가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낼 겁니다. 그죠. 그럼 오히려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금리 자체가 너무 높지 않고 낮아지게 됐었을 때는 세금을 거둘 때까지 시차가 필요할 테니까요. 네. 그 시차 동안에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나는 문제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갖다가 낮추면서 대응하려는 경향들이 조금은 좀 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2016년, 17년도에 그때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었을 때는 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 저물가 기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었고요. 미국의 재정 적자도 아주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감한 정책을 쓸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재정 적자도 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큰 상태에서 기존과 같은 똑같은 이제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을 쓰게 됐었을 때는 재정 적자를 갖다 부각시킬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되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세가 돼서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요. 이게 자칫 잘못했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부활과 함께 적자 재정으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 이게 오히려 금리를 갖다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그죠. 수 있죠. 이건 이제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시장 금리가 내려와 줘야 돼요.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시장 금리의 하락 요인인데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 지출의 증가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재점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건 금리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는 만큼 달러도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말씀하시는 게 금리 인하 한다는데 왜 이렇게 금리도 많이 안 내려오고 맞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리고 왜 이렇게 달러도 강하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말씀처럼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후보가 현재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약간 좀 기조가 안 맞아서 네네. 현재 시장에서 약간 좀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트럼프 후보는 왜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걸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하니까 트럼프 그 캠페인 쪽에서는 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했던 게 16년도나 17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정책을 썼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인플레이션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건 맞지만 트럼프 대선 그 캠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에너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원유를 갖다가 생산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럼 증산을 엄청나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 유가를 낮춰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은 있겠지만 있다라도, 에너지 프라이스를 아. 낮춰주게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갖다가 상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에너지 가격이 싸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이제 그 미국에서 증산을 했었을 때 다른 산유국들도 어떤 대응을 하는지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얘기하는 게 그대로 구현될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은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또 그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또 중요한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지 네,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보니까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사실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내려갈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아, 네. 일단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트럼프 시대에는 강달러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그죠, 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지출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요. 금리를 많이 안 낮추게 됩니다. 그럼 내려올 것 같던 미국 시장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게 되면은 이거는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반대편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이 늘어나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이 소비가 늘어나요. 그럼 대외에서 수입해오는 물건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사들이게 되는 문제가 그죠, 생기죠. 이러면 이제 무역 적자가 더욱 더 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그 캠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관세 부과를 늘려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지만 사실 관세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게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지게 됐었을 때는 환율로 압박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그 후보가 나와서 많이 얘기할 때 중국이나 일본의 엔화나 위안화가 너무 약하다. 이거는 불공정하고 맞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때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통화 절상 압력, 그러니까 엔화나 위안화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무역 적자가 커지는 거니까 너희들이 낮춰줘. 이제 이런 압력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나마 달러에는요. 다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에는 약세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하면은 강달러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을 하지만 의외의 약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한다. 이 점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기조에 대한 전망을 함께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금리 쪽의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7월 달 얘기부터 간단히 해드리면요. 네. 사실은 이제 8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앞서 말씀드렸던 내수 소비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가 안 그렇죠. 좋거든요. 그럼 기준금리를 인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가 강했었어요. 이거 발목을 잡았던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는데 고금리가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 사실 우리가 8월에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맞아요. 기대가 컸거든요. 네. 근데 이 공식 같은 건 아니지만 8월에 인하를 하기 전에는요 보통 그 이전 금통위에서 약간 예고를 해줘요. 근데 이번엔 그 예고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7월 달에. 그럼 7월 달에 예고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8월 달 금리 인하는 사실 쉽진 않아 보여요. 하더라도 10월이나 11월로 넘어가게 되겠죠. 저 역시 10월이나 11월 중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뭘 지켜봐야 되냐면 7월 달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거였는데 사실 거기서 가장 많이 강조가 된 게 금융 안정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거나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이죠.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너무 많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생겨났었을 그렇죠. 때는 이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시장의 시스템 불안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 안정을 강조하면서 이제 나왔던 코멘트가 이런 상황에서 자칫해서 금리를 내렸을 때는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폭증과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급등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7월에서 그 힌트를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8월 달 금통위에서는
이 두 가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과 그다음에 가계부채의 급증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국은행 금통위의 판단이 어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부동산 때문이네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하고 결국에는 집이라는 걸 사기 위해서 그죠. 빚을 내서 들어가게 되니까 가계부채하고 둘이 엮여 있는 그런 이제 복잡한 함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8월에 금통위에서는 어떠한 커멘트가 나오는지 네, 그 부분에 금융안정 쪽을 조금 힌트 보시면 좋을 것 삼아서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또 중국이 최근에 네. 대출 우대금리 LPR을 0.1%포인트 이제 하향을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테니 중국도 약간 마음 편하게 인하를 한 걸까요?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네. 상징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이 상징성이라는 말씀 저는 제일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요. 네. 중국에서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결국엔 중국 내부에서요.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낮춰준 거는 단기 금리를 하나 낮춰줬고요. 그다음에 LPR이라고 해서요. 이게 1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1년짜리 금리는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고요. 5년짜리 LPR은요.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여태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도 부동산 버블은 조금 꺼져야 돼라고 하면서 조금은 좀 좌시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이게 실물 경기를 너무 빠르게 캄다운 시킬 수도 있다, 쿨다운 시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기게 되니까 조금 이제 나서가지고 부동산 쪽에 대한 부양책도 조금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둔화 기조 속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중국 당국에서도 이건 조금 막아야겠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준 거 아니냐. 이제 이게 1번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이 여기서 자칫 금리를 내렸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니까 자본 유출 우려가 그죠. 커지지 않아요?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이제 얘기하는 포인트도 이거겠죠. 결국에는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자본 유출 압력이 좀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인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기가 적절하다 보니까 내수 경기를 갖다가 부양하는 쪽에도 포커스를 조금 맞췄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 사실 경기가 부진한 게 중국의 이제 부동산이 부진하고 특히나 지방 쪽에 그렇죠. 부동산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막고자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 대출 우대 금리를 이제 보니까는 네. 인하를 했고 보니까는 어떤 이제 일각에서는 중국이 그만큼 급했다. 네. 그만큼 경기가 진짜 좋지 않은 거다라는 네. 걸 방증한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제 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조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걸 같이 바라보면서 움직인 그죠. 거죠. 그래서 항상 볼 때는 대내적인 게 되게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복잡계의 함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단장님께서 이제 보니까는 펼치기 전략 네. 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던데 펼치기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를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펼치기 전략의 반대말은 쏠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빅테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빅테크로의 쏠림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죠. 근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빅테크에 대한 캐즘 자체도 다 부정이 돼요. 그럼 모든 건 완벽하다 하면 이쪽으로 너무 많은 돈이 쏠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펼치기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 많은 쏠림이 생기니까 이 쏠림에서 조금이라도 좀 펼쳐져야 다른 자산 쪽으로 펼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코멘트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 이제 앞서도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7월 달에는 트럼프 트레이드처럼 정치적인 요인이 가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기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물가 압력의 완화라는 것과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변경 가능성, 그다음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국내 경기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한동안 오르지도 못했던 러셀 2000이 급격한 랠리를 맞아요. 펼치기도 하고 오히려 강했었던 다른 자산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매크로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면은요. 개인들이 어느 한쪽에 쏠아놓고 기다렸을 때는 이걸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그죠. 많습니다. 시장을 캐치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그때 뒤늦게 이제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포트폴리오가 많이 쏠려 있었다면은 이제는 조금은 이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니까 여러 군데로 좀 펼쳐놓고 대응하는 전략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이제 함몰돼서 생각하지 마라. 네, 그렇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게 사실 상반기 엄청나게 올라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이 답이 될 수 없고 앞으로는 좀 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 되게 좀 소외가 됐었다고 그럴까요?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국내 한 업종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유의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션입니다. 패션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3개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왼쪽 상단이죠. 음식료 업종의 차트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화학인데 화장품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략 윤곽을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화장품 업종이 따로 없어서 업종 지수가 따로 없어서 화장품이 속해 있는 화학 업종의 업종 지수를 가져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섬유의복, 그러니까 패션 업종입니다. 상반기에 히어로들,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업종들 생각해 보면 뭐 반도체,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죠. 그 다음에 뭐 방산, 원전 이런 전력 관련된 쪽, 그 다음에 뭐 전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쪽,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과 조금 더 관련이 많은 쪽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음식료, 화장품, 이제 섬유의복인데 한번 이제 차트를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상반기에 보면 음식료는 확실히 좀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가는 추세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도 확실히 상반기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섬유의복 쪽을 보면 스물스물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좀 돼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 상반기에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음식료 쪽은 되게 좋았는데 이 섬유의복 쪽, 패션 쪽은 별로 안 좋았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게 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요. 주가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업종 지수가 안 좋은데 뭐 개별 종목들이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좀 그 올 상반기 패션 대표주들 종목 주가 흐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좀 보시면 필라홀딩스, FNF, 영원무역, 한세실업, 신세계인터, 한섬, LF 대략 이 7개 종목들이 국내 패션주들 중에서는 뭐 가장 상위권에 있는, 사이즈도 크고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도 좀 많고 한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올 상반기의 주가를 보면 내용이 많이 좀 갈리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필라홀딩스는 7% 올랐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9%가 오르긴 했지만 이 브랜드 그 해외 브랜드를 들여다가는 이 브랜드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FNF, 그다음에 노스페이스를 OEM을 하는 영업무역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신세계인터,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섬, 그다음에 역시 이제 재벌그룹 계열사인 LF, 이 5개 회사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FNF 같은 경우는 무려 주가가 반토막 이상 떨어졌고요. 영업무역도 40%, 한섬 같은 경우도 22%, LF도 16%. 그러니까 회사가 좀 크면 클수록 주가 하락폭이 좀 더 컸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7% 올랐던 이유는 사실은 필라홀딩스의 본업보다는 필라홀딩스의 계열사 중에 골프용품 회사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었고요. 그다음에 한세실업은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OEM 업체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브랜드죠. 갭, 그다음에 H&M 여기에 이제 OEM으로 옷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결국은 해외 쪽에서 수출 쪽에서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패션주들이 좀 좋지 않았다는 이 공통점 하나,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료와 화장품주들이 좋았던 데서 올 수 있는 공통점 하나, 이 양쪽의 공통점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해외 수출이 좋았던 회사들이 업종도 좋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에서는 업종 전체는 나빠도 개별 종목에서는 좋았다,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세실업 얘기를 따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한세실업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세실업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부활하는 한세실업, 미국 갭 올해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이게 이제 올해 얘기인데, 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세실업이 OEM으로 납품하는 대표적인 그런 패션 브랜드입니다. 한세실업은 또 갭 외에도 이제 H&M에도 납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세실업의 그 자회사인 한세 M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그 아동복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하다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또 아동복을 또 OEM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업도 그렇고 계열사도 그렇고 이 수출 쪽에서 이런 납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만큼 수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게고요. 또 하나 포인트가 애슬레저 쪽입니다. 애슬레저라는 건 룰루레몬 때문에 많이들 아실 텐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운동과 일상을 같이 하는 그런 옷이 되는 거죠. 이 애슬레저 쪽에서 국내에서 좀 뜨고 있는 회사가 바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회사인데, 이름만 들어봐서는 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잭스미스라는 회사, 이 잭스미스라는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좀 이해하실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이런 요가라든가 그런 뭐 헬스에서 쓰는 그런 운동 브랜드가 될 텐데요. 여기가 올 2분기에 매출이 전년 대비 15% 가까이 오를 것이다.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패션 업계가 안 좋은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느냐? 바로 중국 쪽에서 그 매장을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요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중국의 요가 시장이 우리 돈으로 2조 2,500억 정도. 근데 이 정도가 전 세계 요가복 시장의 한 4분의 1 가까운 퍼센티지를 차지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요가 시장이 2028년엔, 앞으로 이제 한 4년 뒤죠. 2028년에는 4조 원대로 21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뭐 썩 경기가 좀 침체다 이런 얘기도 불구하고 중국도 이제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니즈들이 커지면서 이런 요가라든가 이런 운동 패션 이쪽에 이제 관심들이 커지고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잭스믹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FNF가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 코로나 고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중국에서 매장이 크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도 그런 FNF의 3, 4년 전에 그 어떤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뉴진스죠. 그냥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뉴진스가 요즘 일본에서 뭐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 뭐 뉴진스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나오고 있는 우리 걸그룹인데, 이 뉴진스가 무신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 이 패션 플랫폼이죠. 여기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그 사진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 무신사가 굉장히 좀 요즘에 핫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패션 플랫폼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화장품 회사들이, 브랜드들이 올리브영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도 되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와서 화장품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무신사가 그런 패션 플랫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 무신사가 좀 일본에 진출해서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을 좀 의상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하면서 굉장히 일본의 선풍적인 연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뉴진스랑 이제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더욱더 좀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왜 한국 패션, 그 K 패션이 좀 뜨고 있냐면, 비록 뭐 이런 걸그룹들을 통해서 그 K 어떤 팝을 통해서 굉장히 패션들이 소개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뭐 기후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해외 쪽보다 일본 쪽이, 그러니까 어떤 서구 쪽보다 일본 쪽이 훨씬 더 우리나라 패션 업체들이 진출해서 성과를 발휘하기가 좀 좋다, 그런 어떤 것도 있고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요, 유니클로가 국내에서 아주 대박이 났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봤을 때 강점은 뭐냐면,
이 K 패션이 일본에서 좀 열풍을 일으키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K-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K-팝과 그다음에 K 어떤 패션 여기에 K-뷰티, K-화장품들도 일본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고 수출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팝과 뷰티 그다음에 이 패션까지 3자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욱더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패션에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 동투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패션도 결국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앞서 한세실업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방산, 조선, 그다음에 화장품, 음식료 등 올 상반기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 국내 업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크게 보면 온 타임, 온 버지. 그러니까 납기내 예산을 정확하게 맞춰서 납기에 그 일을 성사시킨다는 것. 또 하나는 굉장히 빠른 납품 능력. 세 번째는 굉장히 탁월한 가성비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K 제조업의 DNA가 결국은 이제 패션 쪽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패션 쪽은 물론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실적을 봐가면서 특히 수출 쪽에 경쟁력이 갖고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번 눈여겨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이번 주에 대출 우대금리 LPR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장을 가장 강하게 영향을 주는 내러티브였는데 이제 하반기로 올수록 분위기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수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는 상반기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못 올랐던 종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처럼 결국 핵심은 수치, 실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